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계량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계량경제학의 본질과 그 다음에 고전적인 최소자생법 OLS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계량경제학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이런 계량경제학에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과추론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계량경제학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이 표는 약 40년 전에 인트릴리게이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계량경제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표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도 이것보다 더 잘 계량경제학의 본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계량경제학의 본질을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경제 이론은 모형으로 만들어지고 이 모형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계량 모형, 이코노메트릭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팩트들이 자료로 수집이 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약간의 가공을 거쳐서 바로 추정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 이론에서 개발되고 또 계량경제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이러한 다양한 계량 기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경제이론에서 개발된 계량 모형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을 해서 또 계량 기법을 동원을 해서 모형을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추정된 결과를 통계이론이라든지 경제이론이라든지 계량경제학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 모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예측이라든지 정책 효과 분석이라든지 구조 분석에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량경제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 인과추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계량경제학의 본질도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머신러닝에 의하면은 때로는 경제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정립된 인과관계가 동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때는 무조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량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해온 데이터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집, 가공된 이런 데이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 바닥에 있는 아주 더티한 데이터, 그야말로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분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설명적인 데이터 분석, explanatory data analysis라는 것이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동안은 통계이론, 계량경제학 이론에서 개발된 이런 기법들이 모형의 추정에 사용이 되었습니다마는 머신러닝에는 수십 가지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통계기법 또는 계량경제학 기법과 더불어 이 데이터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이론이라든지 계량기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을 할 때는 estim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머신러닝에서는 estim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트레이닝,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법, 통계기법 이거 이외에 수많은 머신러닝 기법, 인과추론 기법들이 계량경제학에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도 종래에 계량경제학에서만 사용하던 이런 평가 지표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이 추정이 되고 평가가 되었으면은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동안에 예측을 강조를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머신러닝을 경제학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머신러닝이 예측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여 년 동안 코저럴 인퍼런스, 인과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과추론 기법에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계량기법, 통계기법 이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회귀 분석처럼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측이라든지 또는 인과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계량경제학, 경제학 분야에서도 머신러닝, 인과 추론 분야를 활용을 함으로써 보다 더 저변이 확대가 되고 보다 더 풍부한 분석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설명한 도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계량경제학 분석 단계는 모형을 만들고 이것은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모형을 추정하고 모형을 평가하고 그래서 예측이라든지 구조 분석이라든지 정책 효과의 분석에 활용한다. 이것이 그동안 계량경제학의 분석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모형 설정, 자료 수집 가공, 모형의 훈련, 평가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모형 설정은 뭐냐? 우리가 정의한 모형에 들어가야 될 변수, 함수 형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형 설정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연구를 할 때는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한 이런 결과들도 모형 설정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형 설정 오류,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모형 설정 오류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는 방법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료의 수집과 가공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설명적 데이터 분석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량적 자료, 정성적 자료. 이 중에서 특히 정성적 자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할 때 매우 자주 다루게 되는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목 가격, 물건 가격, 총량 자료, 1인당 자료, 스탁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캐피탈 스톡은 쌓여서 생산에 기여하는 거라면 매년도에 이루어지는 투자는 바로 유량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가 섞인 풀링 자료, 거기에서 각각의 아이디가 정해져 있는 패널 자료, 이런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실험적 자료, 실험적 자료, 그 다음 설문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척도 자료,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 형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와 관련된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관측치 수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 변수로 사용하는 독립 변수들 간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다중공선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로 볼 때 특정 시점에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 때 구조 변화가 과연 심각한지, 구조 변화 전후를 같은 틀 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설명 변수라든지 종속 변수를 정의를 할 때 그것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론이라든지 건전한 상식에 맞는 지표이냐, 그것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되었을 경우를 바로 변수 오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특정 데이터는 한쪽으로 외도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첨도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볼 자기상관이라든지 이분산 문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도 explanatory data analysis에서도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자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non-stationary 할 경우 이런 문제는 추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되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막 구한 더티한 데이터에는 많은 누락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누락치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워넣을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주 이상한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웃라이어는 추정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자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의 가공은 여러분들이 이미 EDA에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규화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고 로그 변환, 지수 변환, 차분, 퍼센트 변화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와이드 폼 데이터를 패널 형태의 롱 폼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내삽, 외삽, 접합, 계절 조정, 필터링, 다양한 이런 데이터의 가공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분야 또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모형의 추정, 계량경제학이라든지 통계학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모형을 추정한다, 에스티메이션 한다 이런 용어로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OLS라든지 최우법, 맥시멈 라이클리훗 방법이라든지 연립방정식 추정 방법이라든지 고전적 최소자생법이 전제를 하고 있는 기본 가정들이 위배되었을 때 어떠한 추정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 그 다음 종속 변수가 정성적 변수일 때 로진 모형, 토빈 모형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데이터가 패널 데이터일 때는 시간 자료와 개개 ID 자료가 합쳐져 있는 여기에 맞는 추정 방법을 동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선형 모형일 경우는 선형 추정 방법, 비선형일 경우에는 비선형 추정 방법이 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도입이 될 때는 이와 같은 추정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서 모형을 이용한 예측이라든지 인과 추론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량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추정 방법들은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과 추론에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모형의 평가, 우리가 구한 파라미터 추정치가 경제 이론과 맞느냐, 일반 상식과 맞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적 평가, 전체 검정이라든지 모형의 설명력이라든지 개별 추정된 파라미터의 유의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F검증, R스퀘어 또는 T검증 통계량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계량경제학적인 평가는 오차항이 과연 정규성이 있는지, 모형 설정 오류가 없는지,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지, 이분산,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이 여기에 도입이 될 때에는 머신러닝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요성이 덜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아예 통계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신러닝의 주요 목표는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성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은 코절 인퍼런스, 인과 추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적인 평가, 오차항의 정규성은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외도를 본다든지 첨도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차의 정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형 설정 오류의 문제는 계량경제학 모델에 비해서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많은 변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모형 설정 오류의 문제는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중공선성 문제, 이 문제 역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도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다든지 또는 변수의 중요성을 평가를 해서 중요성이 있어서 비슷하다든지 이런 기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분산 문제, 이건 역시 조금 전에 보았던 데이터의 정규성하고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상관의 문제도 명시적으로 언급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은 복잡한 모형 내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는 계량경제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주제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목적에 활용하는 것, 구조분석, 예측, 정책평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특히 예측을 강조를 하고 인과 추론에서는 구조분석이라든지 정책평가와 같은 이런 분석을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량경제학을 배우든
계량 경제학의 머신러닝을 도입한 것을 배우건 모형의 분석을 통해서는 항상 모형을 평가를 하고 또 해석을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를 많이 모방도 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데이터 분석가 또는 훌륭한 경제학자 또는 계량 경제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얀 틴베르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51년도에 처음으로 계량경제학 이코노메트릭스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계량경제학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얀 틴베르헨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만든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머신러닝, 딥러닝이 개발이 되면서 바로 얀 틴베르헨이 만들었던 계량경제학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변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유명한 계량경제학자들은 이 바람직한 계량경제학 모형의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비는 모형이 결제되어야 한다, 모형이 단순해야 된다, 그 다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적합도가 좋아야 된다, 이론과 일치돼야 된다, 예측력이 좋아야 된다, 파라미터 추정치는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머신러닝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결제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계량경제학에 비해서 절제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식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력 매우 중요시합니다. 인과추론에서는 역시 추정치의 효율성 역시 매우 중요시합니다. 다음에는 피터 케네디라는 계량경제학자는 응용계량경제학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식과 경제 이론을 활용하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복잡함을 추구하지 마라, 조금 전에 하비의 바람직한 계량 모형의 조건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머신러닝에서는 복잡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계량경제학에 비해서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량경제학의 이러한 바람직한 조건,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이 쌓일수록 이러한 유명한 계량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량경제학의 본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전적인 최소자승법,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최소자승법의 이론적인 배경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적절한 함수 형태를 결정을 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원인과 그 효과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둘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이 원인과 효과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인 검증까지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구적 회귀 또는 가성회귀, 스푸리어스 리그레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량경제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경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보다도 예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구적 회귀, 가성회귀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회귀함수, 이론적 근거를 가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모회귀함수다. 일반적인 함수 형태에서 유도된 계량경제학 모형은 바로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정의한다. 모회귀 함수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베타0, 베타1, 베타2 이와 같은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 x1부터 x4까지는 설명변수, y는 바로 종속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수항, 컨스턴트 텀, 그리고 개별 계수 베타는 파셜 슬로프라고 해서 편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상수항은 커다란 의미를
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배우게 되면은 바로 이 상수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확률적 모회기 함수 정의를 했을 때 모든 설명 변수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차항 UI로 간주를 합니다. 그럼 이런 오차항은 왜 생기느냐? 들어가야 될 설명 변수이지만 이런 설명 변수를 누락시켰을 때, 그다음 변수를 집계할 때 잘못이 되었다든지, 모형 설정 오류, 특히 함수를 잘못 정의를 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종속 변수라든지 독립 변수의 변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차항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모회기 함수, 이런 데이터에 모 집단이 있을 경우 그 평균을 통과하는 이런 모회기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차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기대치를 취하게 되면은 오차항의 기대치는 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 집단에서 일부 샘플을 추출을 해서 회기선을 가지고 모 회기선을 짐작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표본 회기 함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파라미터를 베타의 햇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차항이라는 용어보다는 잔차항, 리시주얼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EI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회기 함수와 표본 회기 함수의 정의 방법의 표기법이 틀리다. 엄밀한 구분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오차항, 이것은 잔차항 두 개 그냥 혼재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오차항과 잔차항, 에라텀, 리시주얼 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기란 말, 우리가 회기 분석을 할 때 회기,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프란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키와 자식의 키를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키 큰 부모 밑에는 부모보다는 작은 자식들이 태어나고 키가 작은 부모 밑에는 키가 부모보다는 큰 자식들이 태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인간이라는 종족의 평균 키로 리그레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 때문에 회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회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란시스 갤턴은 유명한 찰스 다윈의 사촌 동생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최소자승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잔차의 자승합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미니마이즈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평균에서 바로 절편향을 구한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추정된 계수의 의미는 뭐냐? 충격의 방향,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크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크냐 작으냐?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라는 의미에서 바로 편기울기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셜 슬로프 코에피션트다. 그리고 그 코에피션트 자체를 파셜 이펙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설명 변수의 값이 제로일 때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냐? 이것이 바로 상수항 컨스턴트 텀이 되겠습니다. 간혹 계량 경제학에서도 어느 변수가 중요한 설명 변수냐 이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스탠다이즈드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독립 변수의 1표준 편차의 변화가 종속 변수의 표준 편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변수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Features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도입니다. 모형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닮아가느냐, 평균에서의 변이는 회기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값의 평균에서의 변이를 자승합을 하게 되면 Total Sum of Square, TSS가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 Residual Sum of Squares가 됩니다. 그 다음 회기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은 Explained Sum of Squares가 됩니다. 그래서 총 변이 가운데 설명된 부분의 비중을 R2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변수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서 이런 R2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라미터가 추가될 때마다 자유도가 하나씩 손실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의 손실을 감안한 모형의 적합도가 R⁻² 스퀘어가 됩니다. 이거를 Adjusted R 스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우 자주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분야를 가게 되면은 mean absolute error, 평균 절대 오차 또는 mean square error, 평균 자승 오차 이와 같은 통계량 외에 또 다른 많은 통계량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최소 자승법에 의한 추정치가 바람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모형의 선형성이라든지 다중공선성, 자기상관, 이분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오차항은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라야만 OLS에 의한 추정치가 바람직한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은 최량 선형 불편 추정치가 된다.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가 된다. 약자로 블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량 선형 불편 추정치는 추정된 파라미터가 최소 분산을 갖고 선형성을 갖고 그다음 불편성들을 갖는 이런 바람직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이 위배될 때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 부실해지게 되겠고 추정치에 바이어스가 초래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정들이 뭐냐, 이런 가정들이 위배되는 것을 어떻게 탐지할 거냐, 탐지가 되어서 위배되었다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정을 할 거냐, 이것이 계량경제학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고전적 최소자승법의 기본 가정은 많은 부분들이 무시될 수도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집니다. 선형회기 모형, 연립방정지편이, 오차의 평균은 제로, 동분산 이런 것들이 고전적 최소자승법의 기본 가정이다 이랬어요. 자기상관 문제가 없어야 된다. 모형 설정 오류가 없어야 된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바람직한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OLS 추정치가 분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가우스-마르코프 정리가 되겠습니다. 가우스-마르코프 정리에 의한 OLS 추정량의 특징은 선형, 불편성, 분산의 불편성, 효율적 추정량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요시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과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잡한 모형의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방금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앞으로 계량경제학과 머신러닝, 딥러닝, 인과추론을 통합하는 데 기본적인 지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